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이미 국가적 과제로 규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생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존립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 소멸 문제인데요. 날이 갈수록 인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들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광역시에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초래한 또 다른 단면,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어느 정도 심각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랫동안 지방 소멸 문제를 집중 연구해 오신 두 분 소개합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건 대학뿐만이 아니죠. 지역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은 얼마나 지방 소멸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처럼 이제 유령 도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빈집도 많이 생기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방으로 보낸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웬만한 직장들 2, 300만 원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밖으로서 못 챙기는 이제 결과 나오죠. 막말로 아파트 값이나 건물 값도 서울에서는 뭐 30억, 20억, 60억인데 지방 가면 1억, 2억, 3억짜리도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해서도 취직을 하려면은 직장이 없으니까 서울이나 경기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자꾸 인원이 일단은 늘 수밖에요. 저도 사업자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지방에 지원 정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돈을 많이 준다 이것도 이거지만 문화가 좀 더 잘 체계화돼서 시작이 되면 오히려 그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터치할 것 같아요. 양양이나 이런 데는 되게 힙하다?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양양에 백화점이 있다고 젊은이들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 생각 들어요. 동남아시아 국가 좀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 와서 살라고 하게 되면 농사짓고 살기는 아주 좋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그 이민 정책을 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수 같은 경우 거기는 뭐 농사도 애매하고 어업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관광도시를 완전히 특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장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따르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부분 포기하고 특화할 부분만 특화해서 집중 지원해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방 소멸,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적 문제입니다. 두 분 먼저 우리나라의 지역 인구 불평등, 지역 소멸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먼저 마강래 교수님부터요. 이건 뭐 지금 청취자들 분들께서도 지금 다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인구 15만 이하의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원께서는요. 네, 제가 뭐 이번 통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20, 30대 여성 인구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로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인구의 어떤 규모로 통계적으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한 1 정도면 1대1 정도면 보통
그 다음에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 정도면 소멸 위험이 걱정된다. 그리고 그게 0.2 그러니까 노인 10명 대비 젊은 여성 인구가 2명도 채 안 되면 소멸 위험이 높다 이렇게 해서 측정해 봤는데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3월 달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로 측정해 보니까 그중에서 한 130개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가 지금 소멸 위험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전체 시군구 중에 4분의 1 정도는 소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 지역으로 됐습니다. 이게 지난 4년 동안 매년 10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의원님 여쭤본 김에 치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 소멸 위험도가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자면요. 우리가 워낙 중앙 집중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 자체가 OECD 국가나 외국에서는 없는 용어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처음 나왔죠. 네. 그래서 2014년인가요? 2012년쯤 될 텐데 일본에서 마스다 히로야라는 분이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그 읍면동하고 시군구 중간 정도 되는 시정촌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시정촌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 같다. 인구가 감소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때 쓰셨던 통계가 인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일본은 그때 출산율이 이미 1.38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0.7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고 문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게 문제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저출생하고 지방 소멸 문제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우선 이 지방 소멸 심각성이 대두되는 원인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 교수님,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딱 그냥 가장 중요한 거 그냥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산업 구조가 지역의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산업 구조랑 공간 구조랑은 너무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업 시대에는 농지가 골고루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퍼져서 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 용이했다라는 겁니다. 제조업 시대에는 제조업의 성장터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쪽 중심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거죠. 예. 젊은 인력들이.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도시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지식산업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있고요. 청년들은 거기서 뭔가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이 번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 법칙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여기다가 이제 또 지자체가 조금의 좀 헛발질들을 많이 하는 거죠.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 줄어들고 일자리도 좀 불리해지는데 외곽 개발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올 수 있고 생성될 수 있는 구조는 빽빽함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근데 외곽에다가 공동주택을 그렇게 많이 지어놓으니까 예. 외부에서 인구가 안 오는 상황에서 인구가 희박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을 잘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 지역에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깊숙이 질문을 또 들으는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지역은 지방의 이 도시는 상당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만한 도시는 있을까요? 제가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 딱 한 도시를 딱 얘기하면서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산업단지를 이 도심 내부에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외곽에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외곽에 또 택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발하면 다 분양됩니다. 그쪽에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근데 이런 일을 안 하는 지자체 없어요. 네. 그러니 지역이 여기서 성공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발견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랫동안 연구해온 마강래 교수의 설명에도 머릿속에도 한 지역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 위원께서는 이 지방소멸 가속화의 원인 어디에서 찾을까요? 저는 뭐 마강리 교수님의 의견에 거의 뭐 100% 동의하고요. 근데 조금 더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공간적인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사실 예. 그 청년들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들 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 자체가 사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그 예전에는 제조 지방에 있던 자동차나 조선 이런 제조업의 생산직에 중간층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졸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여기 지방에 있었는데 산업구조가 변화하니까 자동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AI나 지식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거는 개수가 적고 그다음에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돌봄 서비스 이런 저숙련 일자리들은 개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보되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다 그럼 어디 있냐? 서비스 IT 전문직 일자리 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다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런 돌봄 서비스 일자리도 또 대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다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들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그나마 있었던 중간층 괜찮은 일자리들이 무너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일자리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로 확대된단 말이죠. 이것들이 공간적으로 어떤 나타나고 있는 것. 결국은 한 사회가 불평등해지면 그것이 그 공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악순환, 오히려 수도권은 선순환, 과밀화, 과대화 이런 현상인데 마 교수께서 도시 행복 역설이라는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 행복 역설. 네네. 뭐 이 이론은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를 딱 펴놓고 지금 이상호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지방 소멸 지수, 예. 빨간색,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빨간색일수록 더 위험한 지역. 이제 이런 지도를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대한민국 지도의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주민들의 행복감이 이 지도를 갖다가 오른쪽에다 놓고 딱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이 어려워지고 있다, 소멸하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은 출산율이라기보다 그냥 인구 이동이 굉장히 강한 요인이에요. 청년들이 그냥 대거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패턴을 딱 보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행복감이 높은, 주민들의 행복감이 높은 지역에서 불행한 지역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이걸 어번 해피니스 패러독스라고 예. 해서 도시 행복 역설이라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떤 이유 때문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합의된 결론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보고 뭐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시도를 한다라면은 청년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요. 감내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의 생을 보장받고 싶은 예.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보장받고 싶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죠. 그걸 보장받고 싶은 어떤 그런 걸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서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불행을 감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어번 해피니스 패러독스 속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문제랑 네. 굉장히 행복과는 별개로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학도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른바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모든 게 선호도를 꼽자면 그것이 다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해도 가능할 텐데 이 의원님 네. 올해 6월 달에 지방소멸 관련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셨는데 지방소멸 경향이 광역시로 확대되고 있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촌 지역, 어촌 지역은 그렇다 치고 광역시면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도 네. 이탈을 합니까? 네. 지방 소멸 그러면 뭐 농어촌 마을에 뭐 가구가 7가구 남아서 없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거대한 하나의 국토가 인구의 저수지라고 봤을 때 저출산이 되면서 지방에서 청년들이 유출되면 그 인구가 농어촌 마을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그런 곳들은 인구가 바닥을 드러내지만 같이 사실은 바닥이 좀 더 낮은 지역들 중소산업도시라든지 대도시들도 같이 인구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 다음에는 뭐 통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광이 있던 도시들 장성, 태백 이런 곳들이 그 다음에 그 인구가 그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이번 3월달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멸 위험 지수가 광역 단위 그리고 부산은 우리나라 제1위 도시잖아요. 예전에는 인구가 3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과 10년 만에 320만 명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부산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만큼 청년 인구 유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부산 지역민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산의 어떤 상황을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 자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 저도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이 부산에서 누가 올라왔는데 친척이겠죠. 서울에 삼촌 되는 분이 시골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부산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으로 가기도 할 텐데 부산마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에 놓여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지역이 어려워졌어요. 우리 그냥 조금만 좀 이제 그 먼 과거로 가보면요. 우리가 1960년대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그 공업화를 위해서 이제 뭐 공장도 돌리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인력이 시골에서 왔어요. 그 시골에서 젊은 인력의 유출이 대거 일어났죠.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시골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청년 인구의 유출에 대해서. 근데 이런 청년 인구의 유출이 조명을 받았던 시기가 2000년에 들어서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중간어리를 담당하고 있던 중소도시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서. 그때부터 도시 재생이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을 아하. 했고요.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시 재생을 위해서 또 연구도 해야 된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논의가 나오다가 이게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뀐 게 2015년부터 광역시 지역에 있는 광역시가 또 인구 유출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와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의 상대적 격차가 상당히 심한 겁니다. 예. 그럼 지금 부산에서 몇 명이 나가느냐? 매해 10,000명이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해. 그럼 저희가 인구를 만 명이 가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10,000명이라고 할 때 중학교 20개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매년 사라진다라고. 20개의 중학교가 매년 사라진다. 매년 사라진다고 10,000 보시면 돼요. 명입니다. 그것도 젊은 인력이. 어디로 부산시에 갑니까? 서울로 오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다수가 서울로 가죠. 네. 7, 80% 이상이.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받아들여야 되나. 비수도권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부산이 지금 그 정도의 청년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비수도권 모두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청년들에게
달리 말하면은 수도권 이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첨언하면 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년층 인구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2개만큼의 그 인구가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예전에는 광역 거점 도시들이 최종 목적지였어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 이제 인재들이 대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지금은 경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기착지처럼 서울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들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들이 또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지방이고 부산이고 광주고 다 고등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다 서울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는 서울에 있는 큰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상황은 오히려 지방도 탈지방화를 부추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우리나라의 그런 사실은 네.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다 개인들인 다 더 많은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더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고 그러는 것들은 개인의 선택적 욕구는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과연 사회의 제도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그런 것들을 완화해주고 불평등을 완화해주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라든지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또 대학 서열화에 따라서 또 좋은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완화해 주는 것이 바로 정책과 제도의 몫인데 예. 그런 것들이 없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이 점점 더 확대되다 보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들은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개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개인의 책임으로 그러니까요. 맡기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정치권에서.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익히 들어갔던 거고 이 의원께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 뭐 급여나 임금이나 복지 후생이나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이 일자리 지도 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0대 80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그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임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20% 일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일자리에서 대졸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몫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 상위 20% 일자리에 대졸 청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난해 조사로 74.5%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거의 이제 80% 육박하는 거죠. 수도권 양지대 일자리의 80% 가까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그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 10년 전에는 울산 같은 곳들이 132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10년 전에는 울산이 평균적으로 가장 고임금을 지급하던 지역이었어요. 상위권 도시였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104 수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도권하고 비슷해졌고요. 경남 같은 곳들도 괜찮은 제조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거제나 창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남도 평균적으로 98 정도였는데 지금은 89였고요. 근데 이게 별로 안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경남, 뭐 대구, 경북 이런 곳들. 근데 이런 곳들은 10년 전에도 이미 수도권 임금의 평균적으로 한 8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임금 격차는 물론이고 뭐 일자리 질 격차 이런 것들은 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자리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이건 이제 고도성장 시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마 교수님은 또 이제 부동산도 전문으로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려가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자, 임금에 비례해서 집값,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본인이 지향하는 부, 기회, 또 자식들의 미래,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고 보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주택 구매와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했을 때와
비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했을 때의 격차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예.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6-7배가 더 벌어집니다. 실제 한 번 주거 사다리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예. 어떻게 열심히 해서 딱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수도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벌어지는 자산의 격차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벌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주거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청약통장에 돈을 열심히 붓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약간 좀 아까 지나간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내공을 키우는 공간이 수도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양한 사람들을 수도권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런 역량이 있는 청년들을 기업들이 또 뽑으려고 또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 이외에 여러 격차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아주 단적인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 친구들 많습니다. 이 부산 친구들이 왜 부산 친구들한테 왜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교를 택해서 올라왔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서울엔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부산엔 그런 게 없어? 그랬더니 있긴 해도 예술의 전당만은 아니잖아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예술의 전당은 자주 갔어?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기회의 격차 이런 것들이 뭔가 뒤떨어질 수 있다는 뒤처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동하게 했고 그 동한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 이주 결정을 했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의원께 여쭤보는 것이 최근에 이제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상당히 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두 가지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갈등을 빚게 되는 요인이 뭔지 지방 균형을 생각한다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는 균형 차원에서는 왠지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 옮기면 지방 소비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당연히 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 이제 직장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충북 혁신도시라고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사이에 있는 혁신도시를 이제 2015년도에 저희 기관이 내려왔어요. 당연히 직원들은 서울에 대부분 뭐 살던 친구들도 있지만 대학도 서울에서 나오고 자기 가족들과 교육도 그럼 자녀들이 어릴 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사교육도 다 했을 거고 문화생활도 다 영위를 했을 거고 친구들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서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지방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애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비경제적 전망 같은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기관들이 내려왔을 때 과연 그러면은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이 부분 사실 예. 제일 궁금합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정부 부처나 기관 등을 전국 곳곳으로 내려보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인구 변동을 지방의 혁신 도시로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그 인구 변동을 분석해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 그때 예전에 혁신 도시 이전 기관들이 2013년부터 15년 사이 집중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혁신 도시와 행정 복합 도시에 늘어난 인구 수가 네.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수만큼 늘어났고요. 예.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다 주변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그냥 온 겁니다. 재배치된 거고요. 결국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같은 것들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기관들이 내려와서 지식과 정보와 그런 것들이 상호 학습을 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또 인재들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게 지역 전체적으로 더 나은 이제 성장 내생적 잠재력을 발휘하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거다라고 네. 한 건데 사실은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내려와서 우리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랑 협업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 노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마련하기에는 사실 이 혁신 도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퍼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광역 차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없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중앙기관들은 다 중앙정부가 일을 하지 지역사회와 같이 뿌리 내려서 일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긍정적인 외부성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법이 되느냐 부분을 따져 묻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방 같으면은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를 서울이면 2시간이 걸려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 교수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혁신도시인데 혁신도시가 지방소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연구기관들이 저기 세종시로 많이 또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공공기관도 10개 혁신 도시에 많이 퍼져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정말 그 당시에 초기에 이전 초기에 많이 들었던 말이 외로워요였어요. 외로운 사람은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사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 이제 이런 게 있던 거죠. 저희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큰 일을 했는가? 그럼 혁신도시는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했는데 그 공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 되긴 하지만 예. 그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랑 막 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까 이제 이상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원래는 계획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혁신도시 150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한 개수가 한 150개가 좀 넘을 거예요. 거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거기 이전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뭐 한 5만 명 된다라고 아니면 5만에서 10만 정도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아까 이상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10년 동안 이주한 20대 인구가 60만입니다. 예. 그러면은 공공기관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가 아닌 거예요. 그 공공기관이 의미가 있다라면은 지역 업체랑 좀 잘 연계하고 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혁신적 산업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혁신 알겠습니다. 도시에 이제 이런 공공기관만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죠. 관공서를 내려보낸 것 자체가 애당초 혁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명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작 수도 이전이나 지방 균형 발전을 한다는 것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대학을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보내거나 삼성이나 현대 또는 SK 등의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내려보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저도 뭐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예. 저는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나중이 되면 그런 것들은 근데 사실은 정치적 결단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어쨌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아까 산업은행도 사실 그런 맥락일 텐데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사실 따져보면 한 4가지 정도의 그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또 그래서 하는 것들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기업들은 사실상 공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로섬 게임 다름 아니고 쉽지가 않습니다. 대기업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는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창업과 같은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들도 좋은 원천이 있을 거고. 스타트업 그렇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창업기업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뭐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 또 다 판교나 이런 것들로 이전해버리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남는 것이 공공일자리예요. 공공일자리 중에서도 다수는 이제 직접 일자리, 우리 공공근로처럼 저임금 일자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양질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수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 중에서 공공 일자리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내보내는 전략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 세 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같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도록 이제 정책을 좀 서로 결합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방 균형 또 인구 이동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지방의 교육 인프라가 더 잘 돼야 되고, 양질의 대학, 지금 뭐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만 일본처럼 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해왔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 통치 기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의 사실 존립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상황이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런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런 판을,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 판을 제대로 못 깔았던 거죠. 제일 아쉬웠던 거는 혁신도시 10개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혁신도시가 10개가 아니라 한 3개 정도를 뽑아서 공공기관끼리 연계되는 곳, 좀 연관성이 있는 유관 기관들을 몰아서 이런 신도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 내부에다가 잘 몰아서 대학과 연계하고 기업 유치도 하고 했다라면은 어땠을까? 저는 150개 기간 나누기 3 해갖고 50개 기간씩 해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했다라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지도는 달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또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작 서울로 떠나는 지방에서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와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진희님, 우리 아이 둘도 서울로 갔습니다. 지방에는 문화생활이나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서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임정택님,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지요. 5622님, 한국은 서울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더 힘듭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나라명을 서울로 바꾸자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지방 소멸 많은 분들이 또 통탄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되니까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우리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여러 차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다른 또 장소에서 언급해 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 이 의원께서는 먼저 뭐부터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다 필요한데 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그 뭐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일자리 대책들 이제 예전에는 뭐 지역 일자리 위원회 같은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또 최근에 인구 감소 대응 지역 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지역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그 사업 아이템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지원되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박 교수께서는 어떤 정책은 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다른 쪽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이성호 박사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토론하는데 조금 이견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비슷한 의견이라서 저도 좀 대략 난감한데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일의 중요성은 다르다. 사안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 살리기, 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는 하나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나머지 일들이 불필요해지거나 힘이 덜 드는 뭔가 원생이 있을까? 그게 뭘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 문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은 행정이 서포트를 합니다.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발생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는 무엇인가? 저는 딱 한 가지. 지금 변화한 시대에 이런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예.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역의 존망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2022년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의원께서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참 계획이 나왔었고요. 예. 근데 이 예산을 지원할 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을 하면
그 사업 계획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초기에는 이게 이제 기초지자체만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이 개별 작은 지역들을 파편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예. 비판이 있어서 지금은 광역 지자체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초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그때 보기로는 지역의 그 기본적인 필수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곳들이 많습니다. 지방 지자체들이 그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공공주민센터에 뭐 교육시설이 그냥 낡았다라든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요. 아니면 지역의 이제 생활인구 혹은 문화관광 유치를 위해서 공원 조성이라든지 데크길 같은 것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 좋은데 좋은 곳에 어떤 곳들은 이제 뭔가 이게 여기에 데크길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도 사람이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좀 뜬금없이 만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보면 이제 언론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그게 어쨌든 지역의 토착 그런 토건 세력들하고 연계가 돼서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정말 지방 소멸을 막는 뭔가 근본적인 처방이 돼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 지방 소멸이 아니라 돈 소멸 대응 기금 아니냐. 왜냐하면 이 뚜렷하게 목적이 설정되지 않았는데 지방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론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조금 좀 긴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적 예산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래서 저는 매년 1조, 10년간 10조 쓰는 거 이거는 지역에서 귀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단 이 과정에서 지역들이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외부의 시각에서는 이게 좀 낭비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낭비적인 거라도 실패의 경험을 축적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가 실패하고 이건 안 되네, 좀 비난을 받네,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문제는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공모 사업이 지자체 간의 경쟁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하는데 그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공모 사업을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잃고 자신의 색깔을 잃고 자꾸 의도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성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정말 큰 폐해로 남아있는데 이거를 지자체가 조금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도 경험이 되고 이런 축적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너무 공모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 또 하나 부각되는 어떤 인식이 있어서 이 인식의 충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먼저 이제 마 교수께서는 굳이 지방을 서울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지방 소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곳을 지방에 여러 곳 만들자 이런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보다는 사실은 마강래 교수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이제 메가시티론이죠, 이른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경남 지역하고 부울경 지역에서 먼저 이제 논의가 스타트했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청권 연합 뭐 이런 얘기로도 번지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저 나름대로는 좀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런가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거대 도시를 만들자라는 건 사실 이런 논리예요. 서울 같은 서울 수도권 1극 체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논리냐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세계의 뉴욕이라든지 도쿄라든지 뭐 이런 세계의 탑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역에 서울과 경쟁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대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 자칫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좁은 국토 면적과 그다음에 인구하고 경제 규모가 제한된 상태에서 또 거대한 것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대한 걸 만들자는 것이 과연 그게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볼 때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 모델인가. 세계적으로 꼭 우리나라처럼 일극화된 모델만 유일한 건 아니거든요. OECD 국가들을 보더라도 오히려 분산적이고 다극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콤팩트 시티는 어떤 성격입니까? 저는 콤팩트 시티하고 메가시티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시티라는 어떤 광역 단위의 거대한 경제권에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중추 거점 도시가 있으면 그보다 좀 다 작은 도시들은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문화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각각 특화를 하고 예. 또 그보다 작은 지역들은 또 그 안에 인구가 줄어드는 분산된 공공 기능들을 공간적으로 컴팩트하게 모아서 특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그 보완적인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되는 도시 콤팩스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램과 인식일 것 같은데 이런 메가시티 지방을 다시 좀 더 부흥시켜 보자 또는 전문적으로 좀 특화시켜 보자. 실제 부산권, 광주권 또는 대전, 충청권 마 교수님 메가시티나 컴팩트 시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이상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가시티와 컴팩트 시티는 서로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온 용어고요. 그냥 초광역권입니다. 광역권역. 근데 우리가 이 초광역권역을 딱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넓은 권역입니다. 여기에 대도시 거점이 있고 중소도시 거점이 있고 농어촌 거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점들을 이제 연계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연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결정 단위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가시티라고 부르는 거는 이 메가란 말 때문에 좀 오해를 받는데 큰 도시를 만들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지자체 간 여러 거점들이 있는데 집적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거점들이죠. 그런 거점들을 서로 좀 네트워크로 좀 긴밀하게 연결해서 농촌은 상위 위계의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 이용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 중소도시 거점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백화점이 없어서 고급 백화점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강화해서 서로 거점과 엮인 공간을 만들면요. 그게 엮인 네트워크가 그걸 이제 컴팩트 네트워크라 그럽니다. 그런 거점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광역권의 개념이고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서울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대항하자 이거는 이제 대중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러는 거고요. 근데 교수님 일단 개념상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메가시티권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가 되고 중복되는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도 기하고 그렇죠. 예 지역 주민들도 선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지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이게 뭐지? 이게 공용 도시 하나 만드는 개념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에 충청권 광역연합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가 출범을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 게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철도 제대로 깔아볼까? 이제 그럼 우리 KTX 철도 한번 보시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KTX 그러니까 기차 고속 기차의 본질은 도심 중앙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쫙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KTX역을 딱 내려서 밖을 딱 보면 푸르러요. 공기가 좋아요. 이건 KTX 역사의 본질이 아니죠. 왜 KTX가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보면은 서로 지자체가 철도를 끌어들이려고 원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 있고 또 가운데다가 딱 설치를 하면은 갈등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타협할 수 있는 안으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역은 엄청난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게 논의가 나오면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라는 거,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수단입니다. 메가시티의 목적은요. 지자체 간에 서로 연결해서 우리 산업단지 제대로 된 스케일로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철도망 제대로 갖추어보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마케팅 한번 해보고 이제 이런 그다음에 환경 방제도 같이 노력하고 경찰 치안도 같이 노력해서 규모의 경제도 이루고 서로 지역을 발전해 보자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우려가 좀 커지는 게 메가시티 이 논의에서 제가 이제 지켜보기에는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다음에 국가 그 예타 사업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와 관련된 정책이 잘 됐을 때 이게 우리가 뭐 아이폰 같은 최신 아이폰 같은 이 성능 좋은 기계를 가졌는데 거기에 맞는 그 OS가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논의는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뭐 동대구역에 KTX 역사가 시내에 잘 있지만은 여전히 대구에서 이제 청년층들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맞는 뭐 주거 여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막 개발 사업 중심으로 막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요. 대학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근데 이 대학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라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칸막이로 막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여러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교차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칸막이로 막혀 있으면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이 교차 보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수익의 일부를 옆에 지역이랑 묶어가지고 같이 계획을 하게 되면 이거를 트랜스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게 하드웨어가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수도권이 강해진 이유는 딱 이거예요. 수도권에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외곽에다 공동주택을 엄청 지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 너무 안 좋아. 그럼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깔아줍니다. 그러면서 교통망이 외부와 내부가 잘 연결되고 거점 체계가 형성된 거예요. 거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도권이 슈퍼메가시티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데요. 굳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온라인이 됐든 서울대학을 다닐 수 있고 지방에서 중앙대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이럴 수만 있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스스로. 이 의원님. 지방소멸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그 일본에서 그 관계 인구라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주민등록이나 뭐 정주 인구가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교류를 하거나 관광을 오거나 이런 형태로 관계를 맺는 인구들이 늘면 그것이 이제 지역의 전체적인 활력이나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이게 또 통계적으로도 딱 정의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마련한 걸 보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이제 생활 인구라고 이제 정의도 생겼고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정주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가 490만 명 정도인데
생활 인구로 보면 2,5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개념인데 사실은 그런데 이 정책적으로 보면은 생활 인구가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이 단기성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좀 치중되지 않는 생각이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왜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지역 군인들을 이렇게 전입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한 지자체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생활 인구도 정작 이제 사실은 관계의 밀도라든지 깊이를 늘리기 위한 그런 게 중요한데 예. 너무 이런 어떤 숫자나 이런 데 메모리 돼 가지고 뭐 그런 데 좀 치중돼 있지 않냐. 그런 좀 생각들도 있습니다. 네. 마 교수님,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을 많이 걱정하던 일본은 오사카권 또는 kyushu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좀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해외의 사례, 지방 소멸을 막았던 사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방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였고 일자리의 문제는 산업구조 변화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업구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부터 선진국에서도 이런 공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는 런던권이 무지하게 강해졌고요. 프랑스에서는 파리 권역이 강해졌어요. 일본에서는 도쿄권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수위도시 그다음에 경제적 수위도시가 강해진 상황에서 여기서도 비수도권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이 나왔습니다. 뭉치기 전략입니다. 지자체가 서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못지않는 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특화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까는 것 그리고 공동의 협력 사업을 제대로 잘 하는 것 이거를 잘 하는 방법이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지자체가 자잘하게 나눠져 있어서 중앙정부가 서로 싸우니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예. 이제 서로 협력을 해갖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제 이양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분권 협상을 합니다. 지자체가 뭉쳐가지고 이제 목소리도 커지니까 중앙정부와 이제 협상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권한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럼 지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권한을 직접 가지고 우리의 일을 스스로 일단 자치권, 자결권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지 지역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메트로폴이라는 그 꼬민을 연합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 초광역권인 레종 같은 경우에도 그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덩어리를 더 크게 해가지고 그 평균 덩어리의 크기가 13개가 있는데요. 500만 정도입니다. 초광역 정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간사이 연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차원에서 연계중추도시권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연계중추도시권이란 중소도시들이 어려워지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공동의 어떤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린 조금 늦었어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행정구역 개편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 또 같이 맞물려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상호 위원께도 마지막 발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제 인구도 좀 늘려야 될 테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경제,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만의 경쟁력을 더 높여가고 강화해 나갈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지역다움이라고 하죠. 우리 지역만이 가진 색깔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들이 그 작은 지역일수록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내 자원이나 전문가들이나 영양 자원도 사실은 취약합니다. 예. 아까 제가 생활 인구 얘기를 하다가 잠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관계 맺기라는 게 결국은 그냥 우리가 고향 사랑 기부제처럼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 모자란 기획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그런 기관들이 관계 맺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들이 사실은 지방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중앙에 있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 체계를 바꿔주고,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장에다 적용해 보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고립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격 근로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오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프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정이 적더라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더 큰 도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작은 지역에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교통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제도들이나 기업 문화나 환경 같은 것들을 바꿔주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더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교수님 1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권과 또 정부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국회에는 이른바 지역구라는 것이 있는데 왜 자기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역구 의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저한테 1분이 주어졌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 지역에 이제 많이 이제 가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조금 아프시면은 춘천에 사시는데요. 네. 서울로 오세요.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세요. 서울에 있는 병원 의사분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서울에 계신 의사분들은 원래 뛰어났던 게 아니라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이 지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지역한테는 기회가 네.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기회를 좀 저희가 분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산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